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첫마디를 절대 흘려듣지 마세요. 70세 이후의 인생에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평생 아끼다가 통장에 1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두고 떠난 분이 정말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1억 5천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2년도 안 돼서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평생을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도 비싸다고 손살에 치며 모으신 돈이 단 2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분이 평생을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외식 한번 마음 편히 못 하시고 따뜻한 침대 한번 제대로 못 누리시고 가고 싶은 여행 한번 못 가신 채로 그렇게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의학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보유한 자산의 거의 70%에 가까운 67%가 사망 시까지 한 번도 쓰이지 않고 그대로 상속된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정작 본인이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흥청망청 돈을 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행복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점의 여한도 남기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지갑을 여셔야 하는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시며 고작 몇만 원이 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시지 않으시려면 오늘 이 7가지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7가지는 단순히 돈을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7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한 돈, 두 번째는 입에 들어가는 음식, 세 번째는 매일의 편안함을 위한 지출, 네 번째는 경험과 추억을 위한 돈,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가꾸는 외모, 여섯 번째는 표정과 자세를 다듬는 일, 그리고 7번째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 7가지가 갖추어지면 여러분의 노년은 통장의 숫자가 많지 않아도 누구보다 풍요로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나머지 6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어 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건강을 위한 돈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한결같이 어두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병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병원비 때문입니다. 검사 한 번 받았는데 몇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돈이 아까워서 참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배가 아픈데 참고, 무릎이 아픈데 참고, 가슴이 답답한데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그제야 병원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72세이신 한 어르신께서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 통증이 있으셨답니다. 주변에서 병원 가 보라고 했지만 검사비가 얼만데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 먹지 이러시면서 안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 시술과 입원 치료비로만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들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분이 평소에 10만 원짜리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1,000만 원을 쓸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렇게 위험한 순간을 겪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행동 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가는 작은 돈은 너무 아까워하시면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은 실감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10만 원 아끼시다가 나중에 1,000만 원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대 이후부터는 병원이 친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자들이 괜히 주치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가 만성적으로 아프시면 절대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치아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1,000명 규모의 고령자 건강조사에서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1위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 중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런데 치아가 나빠지시면 먹는 즐거움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못 드시고 씹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결국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집니다. 70대에 임플란트 하나를 150만 원에 하시는 것보다 50대부터 1년에 20만 원씩 정기적으로 치과에 다니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을 미루시는 일이에요. 별일 없겠지, 괜찮아 이러시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검진조차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진 받으러 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에요. 제 지인의 아버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아픈데 없는데 뭘 하냐 이러시면서 무료 건강검진을 3년 동안 안 가셨답니다. 그러다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셔서 그제야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는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2년 전에만 검진을 받으셨어도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위를 절반 이상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에만 1년이 걸렸습니다. 치료비는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암이든 당뇨든 초기에 발견하면 87% 이상이 완치됩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는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부터는 병원과 친해지시는 편이 좋습니다. 약을 처방받으셨으면 의사가 지시한 대로 끝까지 복용하셔야 합니다. 좀 나은 것 같다고 임의로 끊으시면 병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사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기 어렵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것들은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 한국노년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 영양제 비용이 아깝다고 안 드시다가 골절이라도 한번 입으시면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로 수백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운동시설 이용료도 절대 아끼지 마세요. 체육관에 다니시거나 수영을 배우시거나 요가를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운동비가 아깝다고 안 움직이시다가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오면 평생 약값으로 수천만 원을 쓰시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관리의 핵심은 아플 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아프시기 전에 예방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돈은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이 건강하신 겁니다. 건강하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건강 지키시는데 돈 쓰시는 것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행복과 직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이지요. 나이가 드시면 이 감각들이 하나씩 둔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시고 귀가 어두워지시고 냄새도 잘 못 맡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미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90세, 100세가 되셔도 맛있는 건 아십니다. 고기 한 점이 입에 들어가면 아, 맛있다 하시고 딸기 한 알이 입에 들어가면 달다고 느끼십니다. 여러분, 음식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너무 아끼십니다. 비싸서 못 먹어.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뭐 하러 사 먹어. 나중에 먹지 뭐 이러시죠. 그런데 그 나중은 안 옵니다. 심리학에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좋은 일에도 금방 적응해서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새 차를 사도 처음 며칠만 좋고 승진을 해도 한 달이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음식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한우를 드셔도 맛있고 다음 주에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에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의학 자료에 따르면 미각의 기억은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 아직도 기억나시지요? 냄새와 미각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기억보다 생생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경험은 단순히 배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72세이신 한 어르신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혼자 일식집에 가셔서 1인 3만 5천 원짜리 참치 정식을 드신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하셨어요. 좋은 걸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한 달 내내 그날을 기다려요. 이거 먹으려고 다른 날은 아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멋진 말씀이시지요. 매일 사치를 부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드시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드시고 싶은 걸 드시라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음식을 드실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또 다른 투자인 거예요. 제철 과일도 꼭 챙겨 드세요. 제철 과일에는 그 계절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하나가 주는 그 상큼함과 달콤함,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마저 포기하시면 삶이 너무 메마릅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도 좋은 재료를 쓰셔야 합니다. 이거 1,000원 더 싸네 하시면서 덜 신선한 것을 고르시지 마세요. 질 좋은 재료와 정성 어린 양념으로 맛있게 드세요. 혼자 계신 분들도 대충 드시지 마시고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 드셔보세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왜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먹어 이러시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수고로움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평생 가족들 밥 챙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가끔 누가 차려준 밥을 드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누리실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운동도 힘들어지시고, 여행도 어려워지시고, 취미 생활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릅니다. 90세가 되셔도 100세가 되셔도 드시는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그 즐거움을 지금 아끼시며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신 그 어르신, 그분이 그렇게 절약하시며 사셨답니다. 외식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 그것도 자식들이 모시고 갈 때만 하셨고, 한우는 비싸다고 절대 안 드시고, 초밥도 생선에 밥 얹은 게 왜 이렇게 비싸냐 하시면서 평생 안 드셨답니다. 그러다가 그 위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병문안 가신 분이 들으신 그분의 말씀이 이랬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걸, 돈이 뭐가 중요해. 이제 먹고 싶어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해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드신다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평생 아끼시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좀 누리시면서 사셔도 됩니다. 그게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중간에 깨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허리는, 어깨는 괜찮으셨나요? 세 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편안함을 위한 돈입니다. 이 정도면 참을 만해.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낡은 침대, 더워도 안 트는 에어컨, 발이 아픈 신발, 조금만 더 참자 이러시지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셔도 괜찮으셨고, 더워도 참으셨고, 추워도 견디실 수 있으셨지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다릅니다. 불편함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고 질병이 되고 결국 수명까지 깎아먹습니다. 한 70대 어르신께서 20년 된 침대를 그대로 쓰시다가 자식들이 사들인 새 침대로 바꾸셨답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침대 왜 바꾸냐 하시며 싫어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진작에 바꿀 걸,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하셨답니다. 허리 통증도 줄고 잠도 깊이 주무신다고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침대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이면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쓸만한데 뭐 하시면서 20년 된 매트리스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푹신한 침대는 사치가 아닙니다. 어깨와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침대가 비싸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10년을 쓰신다고 가정하시면 하루 300원입니다. 요즘 붕어빵 하나도 1,000원인데 하루 단돈 300원으로 매일 편안한 잠을 사실 수 있다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베개도 침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주무셔도 베개가 안 맞으면 경추에 문제가 생깁니다. 베개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목 건강을 해칩니다. 누우셨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일자가 되는 높이, 그게 바로 딱 맞는 베개입니다. 베개 하나에 5만 원, 10만 원이 비싸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비용입니다. 에어컨과 난방비도 절대 아끼시면 안 됩니다. 무더운 여름날 전기세가 아깝다고 에어컨을 안 트시고 더위를 참으시다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가시는 어르신이 매년 수천 명이 넘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난방비 아끼신다고 춥게 지내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갑자기 추운 공기에 노출되시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기세 몇만 원 아끼시려다가 생명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절약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편한 신발 역시 필수입니다. 신발이 너무 비싸다 하시면서 10,000원, 20,000원짜리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이 편하셔야 걸으실 때 편하고 잘 걸으셔야 활동량이 늘어나시고 활동량이 늘어나셔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신발은 10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발을 3년 신으신다면 하루에 100원도 안 됩니다. 하루 100원으로 평생의 발을 지키신다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낙상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신발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발 한 켤레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안경과 보청기도 절대 아끼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보이셔도 참으시고 잘 안 들리셔도 참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와 직접 연결됩니다. 보고 듣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 활동이 떨어지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면서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자료에 따르면 청력 저하를 방치하시면 치매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안경값 30만 원, 보청기값 200만 원이 비싸 보이시죠? 하지만 치매로 가시는 길에 비하면 정말 적은 비용이에요. 눈과 귀를 위한 지출은 무조건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집도 나이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다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시고 조명을 밝게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낙상 한 번이면 몇 년 동안 고생하시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70대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안에 3명 중 1명꼴로 돌아가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낙상이에요. 집 안 손잡이 하나,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음의 습관 하나를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러시지요. 그런데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살 자격이 없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은 편한 침대에서 주무실 권리가 없으신가요? 좋고 편한 신발 한 켤레 신으실 자격이 없으신가요? 행동경제학자들은 이걸 자기 보상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는 돈을 잘 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 아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세대일수록 이 경향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시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 노년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편안함에 투자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신다. 불편함을 참는 건 인내가 아니라 자기 학대일 뿐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지요. 노년의 편안함은 더 이상 호사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건강도 음식도 편안함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경험과 추억을 위한 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한 일이 아니라 못한 일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간 일한
한 간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를 기록했는데 1위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2위가 그렇게 일만 하지 말 걸 이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은 실패한 경험보다 하지 못한 경험을 훨씬 더 깊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즉, 투자에 실패하신 것보다 가고 싶었던 여행을 못 가신 것을 더 깊게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미완의 행동에 대한 후회라고 부릅니다. 돈을 쓰셔서 실패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 못하신 경험은 평생 가슴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뭘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대부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가족과 어디 가셔서 뭘 하셨는지는 기억나시지요? 자식들 운동회 갔던 일, 첫 가족 여행 가셨던 일, 친구들과 단풍놀이 가셨던 일, 이런 추억은 또렷이 남아있을 겁니다. 물건은 사라져도 경험과 추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에 돈 쓰시는 걸 너무 아까워하세요. 여행은 비싸서 못 가, 공연은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지, 취미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해, 이러시면서요. 그리고 늘 말씀하시지요.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내년에는 더 늙으십니다. 몸이 더 불편해지십니다. 지금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내년에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쓸 때 미래의 자기 자신을 잘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아끼시면 나중에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나중에 나는 지금보다 더 늙고 더 제한적인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그대로 남고 사람은 후회만 안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는 지금 있습니다. 젊으실수록 건강하실수록 돈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80세에 100만 원보다 70세에 1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70세는 더 멀리,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행이 그렇습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1위가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60대에는 나중에 가면 되지 하셨다가 70대가 되니까 체력이 떨어지시고 80대가 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행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우시면 국내 여행을 다녀오세요. 제주도, 강원도, 경주, 전주, 가까운 곳에도 가보실 만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1박 2일 여행이 부담스러우시면 당일치기로 다녀오세요. 중요한 건 거리나 비용이 아니라 일상을 벗어나시는 경험 그 자체예요. 매달 하나씩 작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이번 달에는 가보고 싶었던 축제 가보기,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온천 가기, 그 다음 달에는 손주랑 동물원 가기, 이렇게 작은 계획들을 실천하시다 보면 1년 후에는 12가지 행복한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겁니다.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나 공연도 보러 가세요. 비싸서 못 가 이러지 마시고요. 그 2~3시간의 경험이 몇 달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저렴한 공연도 정말 많아요. 10,000원, 20,000원으로도 좋은 공연 보실 수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신 식당, 친구가 추천한 곳 한번 직접 가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경험은 돈으로 사실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꼭 사진을 남기세요. 흐려져도 사진은 그날의 추억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 중에서 몇 년 전에 사신 옷 이제 안 입으시지요. 물건은 낡고 유행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10년 전 여행 사진은 어떻습니까? 보실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이 그대로 되살아나잖아요. 경험과 추억은 절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시는 것은 너무 많이 썼다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걸 못했다입니다. 마지막 순간 통장 잔고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보시며 여행 이야기를 하시며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시며 미소 지으시는 분은 수없이 많이 계세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경험에 투자하는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부처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중도를 걸으십시오. 지나치게 아끼지도 말고 지나치게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필요한 것에는 쓰되 탐욕으로 쓰지는 마십시오. 정말 좋은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평생 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삶을 사시기 위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지 않으셨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모으기만 하시고 못 쓰신다면 그 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의 숫자도 가져가지 못하십니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이 살아오신 순간들, 경험하신 것들, 사랑한 사람들과의 추억뿐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외모를 가꾸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꾸며 다 늙었는데 누가 봐주겠어 이러시지요. 그러시다가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서시는 것조차 귀찮아서 거울을 피하시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외모를 더 가꾸셔야 합니다. 이건 허영심이 아니에요. 젊어 보이려는 헛된 욕심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고 건강을 지키시는 방법이며 품격 있게 나이 드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긴 대로 산다 이런 말을 하지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타고난 얼굴 생김새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외모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욕심이 많으셨던 분은 욕심 많은 얼굴이 되시고 불평이 많으셨던 분은 불평 많은 얼굴이 되십니다. 반대로 감사하며 사신 분은 온화한 얼굴이 되시고 베풀며 사신 분은 인자한 얼굴이 되세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시는 일은 단순히 겉을 다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신 삶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세수도 제대로 안 하시고 머리도 안 빗으시고 잠옷 차림으로 계셨던 날, 그날 기분이 어떠셨나요? 괜히 우울하시고 무기력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외출 약속이 있어서 깨끗이 씻으시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셨던 날은 어떠셨어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시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좋으실 때는 어깨가 펴지시고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반대로 마음이 우울하신 날은 어깨가 축 처지시고 표정이 굳어지세요. 즉, 마음이 외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시면 마음도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분이 좋아야 꾸미지 우울한데 어떻게 꾸며.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울하실 때일수록 세수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머리를 빗으셔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단정하게 가꾸시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거의 47%나 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으시고 한동안 방에서만 틀어박혀 지내시던 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걱정이 된 따님이 억지로 어머니를 미용실에 모시고 가서 염색과 파마를 해드렸답니다. 거울에서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이러시면서 한참을 거울만 보셨답니다. 그날 저녁에는 집에 가시자마자 옷장을 뒤지셨대요. 이 머리에 이 옷이 어울리겠다 이러시면서요.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활기차게 사신답니다. 이분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염색과 파마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파마가 바꾼 건 머리 모양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대하시는 태도가 바뀌신 겁니다. 거울 속에서 괜찮은 자신을 발견하시는 순간 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신호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시는 것은 단순한 거추장이 아니라 바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젊으셨을 때는 타고난 외모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나이가 드시면 타고난 생김새보다 얼마나 자신을 가꾸어 오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잘생기게 태어나셨어도 관리를 안 하시면 금방 초라해 보이지만 평범하게 태어나셨어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귀티나고 품격 있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만 나이가 드시면 스스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잊더라도 나만큼은 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외모를 가꾸시는 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의 80%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단 3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적인지 신뢰할 만한지 가까이 해도 될지를 순간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시면 나머지도 다 틀어진다는 말처럼 그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초두 효과라고 부르는데 처음 받은 인상이 나중에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단정한 외모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평가받으실까요?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성격도 좋으실 거야. 성실하시고 신뢰할 만해 보여. 반대로 외모가 정돈되지 않으면 자기 관리도 안 하는 사람이 뭘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외모가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현실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어르신을 보시면 저분 참 멋지시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반대로 후줄근한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보시면 마음이 짠하시고 나이 드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분은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가십니다. 다른 한 분은 아무렇게나 걸치시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가십니다. 같은 증상으로 같은 의사를 만나셨는데도 의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외모가 단정한 환자에게는 무의식 중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병원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트, 은행, 주민센터, 약국, 식당, 어디를 가셔도 다 마찬가지예요. 외모가 단정하신 분에게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시지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건 기회예요. 외모를 가꾸시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수십 번 더 좋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성형 수술을 하시거나 비싼 옷을 사 입으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매일 세수하시고 머리 빗으시고 깨끗한 옷 입으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남자분들이라면 면도를 꼭 하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모가 단순히 인상만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의사들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외모입니다. 얼굴색, 자세, 옷차림, 머리 상태,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한 분은 대부분 건강 관리도 잘하고 계세요. 반대로 외모를 소홀히 하시는 분은 건강도 나빠지시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를 가꾸시는 과정 자체가 건강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수하시고 머리 감으시고 옷 입으시는 이 모든 신체 활동을 통해 팔을 들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움직이세요. 이게 바로 전신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과 그냥 누워만 계시는 분, 누가 더 건강할까요? 답은 너무 명확하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외모를 가꾸시는 노년층은 낙상 사고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시고 근육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외모를 가꾸시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멋있게 차려입으시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시고 외출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걷게 되시고 그 자체가 건강이 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쁘고 멋진 옷만 산다고 해서 옷빨이 살까요? 아닙니다. 몸이 받쳐줘야 합니다. 몸매를 유지하시려면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셔야 하지요. 옷을 멋있게 입고 싶다는 그 마음이 혈압과 혈당을 잡히게 만들고 근육도 유지시키는 거예요. 외모는 동기이고 건강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더 나은 외모로 나타납니다. 완벽한 선순환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모를 가꾸어야 할까요? 비싼 옷을 사야 할까요? 명품을 들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뷰티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가끔 그런 분들 보시지요. 옷은 그냥 평범한데 뭔가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시는 분들. 한눈에 아, 저분 멋지다 싶은 분들. 그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결함과 단정함이에요. 옷은 비싸지 않아도 다림질이 잘 되어 있고 구두는 오래된 것 같아도 잘 닦여 있고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으셨고 손톱도 깨끗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퀴티가 납니다. 진짜 문제는 비싼 옷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셔도 얼룩이 있으시면 초라해 보이십니다. 아무리 멋진 신발을 신으셔도 더러우면 볼품없어 보이세요. 반대로 평범한 옷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하시면 그것만으로도 품격이 생깁니다. 첫째는 청결함이에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피부와 머리에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관리하지 않으시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거리를 둡니다. 매일 샤워하시고 같은 옷을 며칠씩 반복해서 입지 마세요. 머리는 최소 이틀에 한 번은 감으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상위 20%에 드십니다. 둘째, 단정함입니다. 머리는 얼굴의 액자예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시면 전체가 엉망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얼굴에 주름이 있으셔도 머리만 단정하시면 전체적으로 품 있어 보이세요. 남성분들은 특히 면도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수염이 덥수룩하시면 나이보다 5살은 더 늙어 보이세요. 여성분들은 머리 모양을 자주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셔서 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피부톤이 변합니다. 젊으셨을 때 잘 어울리던 색이 이제는 안 어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 피부톤에 맞는 색을 찾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드실수록 밝고 부드러운 색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어둡고 강한 색은 오히려 얼굴을 더 칙칙하게 만들어요. 파스텔 톤이나 베이지, 크림색 같은 것이 대부분의 어르신께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퀴티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실 수 있어요. 단지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가꾸시는 습관만 있으시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가 드실수록 살아오신 삶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오신 방식이 표정을 만들고 그 표정이 결국 얼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6번째로 절대 아끼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표정과 자세입니다. 70대 김 여사님과 박 여사님이 같은 동네에 사신답니다. 두 분 다 나이도 비슷하시고 형편도 비슷하시고 외모도 비슷하세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김 여사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세요. 주름이 많으시지만 그 주름이 따뜻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김 여사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할머니는 참 곱게 늙으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린답니다. 박 여사님은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계세요. 불평이 많으시고 표정이 굳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 여사님을 피한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단 하나, 표정입니다. 김 여사님이 특별히 더 예쁘게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평생 지어오신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으신 거예요. 연구 결과가 이걸 뒷받침합니다. 같은 사람의 사진을 2장 보여주었어요. 하나는 무표정한 얼굴, 다른 하나는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젊어 보이느냐는 질문에 거의 90%가 미소 짓는 얼굴을 골랐어요. 무표정한 얼굴은 실제보다 5년 더 늙어 보였고 미소 짓는 얼굴은 5년 더 어려 보였답니다. 표정 하나로 10년의 차이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소는 얼굴 근육을 위로 올립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뺨이 올라가고 눈가가 올라갑니다. 이 자체가 일종의 리프팅 효과를 내요. 반대로 찡그린 표정은 모든 것을 아래로 처지게 만듭니다. 결국 표정만 바꾸셔도 외모가 달라져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최고의 성형은 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드셔서 표정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에요. 눈이 웃어야 진짜 웃는 거다 이런 말이 있지요. 진짜 미소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도 함께 웃습니다. 입꼬리도 중요해요. 입꼬리만 살짝 올리셔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정 근육도 운동이 필요해요. 나이가 드시면 표정 근육이 굳어서 무표정해지시기 쉽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기도 하시고 놀라기도 하시고 찡그리기도 하시면서 표정 근육을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일입니다. 표정은 생각의 거울이에요. 불평과 걱정을 자주 하시면 표정도 그렇게 굳어집니다.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표정도 바뀝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를 펴시고 걸어보세요. 우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과 꼿꼿한 자세로 걷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세가 바뀌면 몸가짐이 바뀌고 몸가짐이 바뀌면 사람들의 대접도 바뀝니다. 외모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언어예요.